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눈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요. 예. 눈이 좀 안 떠져요. 예. 네, 눈이 지금 막 이렇게 하면 좀 난데.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아요? 이래도 안 되죠. 진짜 미치겠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눈이 안 보여, 눈이. 눈을 뜰 수가 없네. 예. 이 안경이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건 또 잘 안 보이고 초점이 안 맞고. 돌아버리겠다 지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선글라스요? 선글라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뉴스 검색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예, 이 노안이에요, 노안. 그러니까 잠도 좀 못 자고 있어요, 요즘에. 이놈의 북핵 문제 터져가지고, 잠을 깊이 못 자요. 예. 4시간, 3시간, 깊은 잠은 50분, 40분 막 이렇게 자다 보니까, 좀 피곤한 것 같아. 잠을 자면 눈이 잠 못 자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눈이 막 시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천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방송 시청으로 후원해주시는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찬 물수건을 눈에 대면 좀 나아진다. 이거 좀 눈을 감고 눈을 감고 한 2시간 있으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원래 주일날 좀 자야 되는데, 주일날 좀 자고 쉬고 그래야 되는데, 자면 얼굴이 띵띵 부어가지고, 방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을 안 잤더니, 이게 눈이 좀 나아지질 않네요? 네.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일회용 식염, 이게 안구건조증인가, 진짜? 잠깐만, 우리 딸내미한테 인공 눈물이 있는데, 저 하나 빌려봐야 되겠다. 어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예. 네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예. 확실히 이렇게 좀 인공 눈물을 뿌리니까 조금, 내 얼굴이 보이네. 조금 아까 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예, 얼굴이 막 안 보이고, 초점이 안 맞고 그랬거든요? 오케이, 됐어. 그래요. 괜찮습니다. 오늘 좀 짧게 할게요. 네. 죄송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 옛날에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할 줄 알게 되고, 예. 나도 이제 올해 48이야. 48살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뭐라나, 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때도 됐고, 그리고 이제 노안이, 원래 이제 우리 집이 눈이 좀 약한데, 우리 엄마도 눈이 되게 나빴고, 아빠도 눈이 나빴기 때문에, 아니야, 아빠는 눈이 안 나빴다. 엄마가 눈이 많이 나빴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 그러나, 우리 아빠한테서 받은 건 백발. 우리 아버지가 나이 40살에, 40살부터 흰머리가 나서 50살에는 완전히 백발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딸 셋이 전부 백발이야. 그나마 내가 제일 머리가, 뭐라 그러나, 머리가, 깜짝머리가 그래도 절반 이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은, 우리 언니는 이제 아버지의 백발을 그대로 닮아서 지금 완전히 백발이에요. 50대인데, 우리 언니는. 그리고 내 동생도 백발이야. 대신에 눈은 내가 제일 나빠. 딸 셋 중에 눈은 내가 제일 나빠. 이제 엄마로부터 받은 게, 엄마의 이 그 피부. 우리 엄마, 근데 엄마 아빠가 둘 다 피부가 좋았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피부가 좋아가지고, 예, 이 피부는 부모님한테 잘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아빠한테는 이 등이 굽은 체형? 등이 굽은 체형을 물려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인내심? 뭐 이런 거를 아버지한테 받고,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는, 뭐라 그러나, 뭐, 일단 저지르고 본다. 이런 거. 그러니까 도전정신, 그 다음에 신문물에 대한 호기심. 이런 거. 이런 건 엄마한테 받았는데 눈이 나쁜 거. 책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엄마한테 받은 장단점. 예. 하여튼, 그래서, 예, 오늘따라,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 이게, 근데, 제가 또 젊어서, 이렇게 좀 몸을 막 혹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20살 때, 거의 20대, 30대 한 20년 동안을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잠을 많이 자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자고, 보통은 이제 그 당시 이제 20대 때부터 학원 강사를 하면서, 이게 학원 강사는 밤낮이 바뀌니까,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학원에서 강의 끝나고 집에 한 11시 반 정도 오면 잠을 못 자는 거야. 막 애들한테 막 떠들었던 그게 한 새벽 4시나 5시 돼야 이제 그 기운이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 4, 5시 되면 한 2시간 자면 남편이 출근해. 남편이 이제 그 출근을 하게 되면 그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또 잠이 깨. 그래가지고 20, 30대 한 20년 동안을 거의 잠을, 뭐 학원 강사할 때 많이 자면 4시간, 보통은 2시간 정도 잤던 것 같고, 30대 때는 일하느라고 이제 일에 미쳐가지고 막 1시간 자고 막 한 3년 동안 1시간만 자고 일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몸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지금은, 그러니까 왜 사람이 평생에 태어나서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 할 분량이. 근데 나는 20, 30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다 써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배터리가 왜 저기 수명이 다하면 아무리 충전해도 아무리 충전해도 금방 방전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충전을 해봤자 오래 못 가. 충전해봤자 금방 방전돼. 한 일주일 쉬고 이틀 방송하면 헤 그러는 거야. 예. 내가 지난주에 한 3시간만 방송해야 되는데, 이게 막 1시부터 6시까지 막 또 필 받아가지고, 막 이틀 동안 5시간 정도씩 방송을 했더니, 이거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거, 예. 수령님 나오셨습니까? 수령이 어느 시대 말이야? 너 국정원 직원이지? 너 국정원 직원이지? 너 박근혜를 지금 수령이라고 부르는 거지? 꺼져, 이 새끼야! 일요일 저녁부터, 주일날 저녁부터 내가, 이번 한 주간에는 그래도 욕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나름 기도했는데 저는 썩을놈 새끼 때문에 그대로 다 날아가 버렸네. 그래요? 뭐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자, 예.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랑이 고향이 이제 경남 사천인데, 우리가 이제 꿈이 경남 사천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언제든 떨어지면 내려간다. 떨어지면 뭐
다음을 기약하고 이런 거 없다. 바로 우린 내려간다. 그렇게 이제 한 선거를 5번 치렀어요. 근데 이제 내 꿈은 이제 신랑이 잡아주는 물고기를 그 마당에다가 핫도풀 피워놓고 그래서 이렇게 돌돌 구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 간장 찍어 먹는, 그러면서 살고 싶다. 막 그날 잡은 고기를 그날 구워 먹고, 저 고기를 많이 잡으면 말려가지고, 이렇게 그 꾸덕꾸덕 말려놨다가 그 신랑이 무랑 이렇게 끓여주는 생선국. 아, 신랑이 끓이는 그 생선국은 진짜 맛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생선국 먹으면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마당의 텃밭에서 그 채소를 키워가지고 그 작은 비닐하우스를 만들려고, 작은 비닐하우스에서 그 1년 내내 녹색잎을 키워서 그걸 이렇게 먹으면서 살고 싶다. 이제 그런 게 저의 꿈이에요. 아, 남편분이 떨어지면 직접 출마하시죠. 이게 내가요, 살아보니까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정치인은 그 앞에서 뭐라고 개지랄 해도 웃으면서 받아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 같은 스타일은 누가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벽돌을 꽂는다든가 볼펜을 꽂아놓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정치하는 시간보다 감옥에 가 있는 시간이 더 많지 않겠어요? 네.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그래서 정치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망치 부인 뭐 국회로 가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뉴스에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모 초선 의원, 동료 의원 뒤통수에 벽돌 꽂아. 혹은 모 초선 의원 상임위 도중 상대당 의원 눈에 볼펜 꽂아. 뭐 이런 걸로 이 뉴스에 나오면, 아, 이 우리 딸도 이제 씨 보내야 되는데, 이제 이 장모 자리가 그렇다면 누가 장가를 오겠어. 그래서 그 정치는 나하고 안 맞아. 그 다음에 예, 사실은 이제 저기 정치권에서 제한이 없었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미 이제 내가 아프리카에서 2007년부터 방송을 했고, 2007년부터 방송을 하고 2009년에 사실은 이제 모 당으로부터 3번 제안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나한테는 한 번도 마지막 거만 전달이 됐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근태 의원님께 이제 부탁을 한 거야. 나를 당 대변인으로 데려가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탁을 했는데, 이제 우리 신랑이 안 된다라고 거절하고, 두 번째로 또 부탁을 했는데, 김근태 의원님을 통해서 부탁을 했는데, 신랑이 또 두 번째 거절하고, 세 번째 나한테 물어본 거야. 이런 제안이 있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나는 못한다. 그래서 이제 3번을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김근태 의원님이 중간에 입장이 난처해지신 거야.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대변인을 하면 욕을 못한다. 이 망치 부인의 방송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그 썩은 정치권에게 호통을 치는, 시원한 감탄사로 호통치는 게 컨셉인데, 이 대변인 되면 욕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못한다. 우리 김근태 의원님께서 3번이나, 이제 뭐, 마지막 제안인가 두 번째부터, 이제 당 대변인이 지나면 비례대표를 하는 걸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제안을 하면서 당 대변인으로 와달라 그랬는데, 안 갔어요. 예. 안 간 이유는 뭐냐. 사실 이게 공직에 나아가게 되면 말 조심을 해야 되잖아.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없어. 이게 정치라는 게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되면 설화에 시달리느라고, 설화라는 말이 뭐예요? 소위 이제 말로 인한 분란에 시달리느라고, 줄기 있는 정치를 하기가 어려워. 사실 이제 우리 지금 젊은 정치인들 중에 그나마 할 말을 똑바로 하면서 그런 설화에 시달리지 않는 거는 내가 볼 때 진성준 의원인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할 말을 제때 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비난에 고리를 주지 않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진성준 의원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국회의원은 많아요. 듣기 좋은 말, 인기에 영합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면, 그걸로 막 누가 시비를 건단 말이야. 근데 보면 이제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을 똑부러지게 하되, 늘 절도가 있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진성준 의원처럼 할 말을 하면서 절도를 지킬
자신이 없어.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나 때문에 다른 국회의원들이 고통을 받는다든가 욕을 먹는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안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회의원이 되면 생각보다 바빠요. 국회의원을 똑바로 하려면 생각보다 바빠야 돼. 1년 내내 바빠야 되고 정부의 모든 부처를 쑤시고 다녀야 되고 그러느라고 사실은 방송을 못 해. 근데 이제 내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시작한 이유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그 사회탐구 강사를 12년을 하면서 그 교과서 내용을 보면서 아이 우리 국민들이 이 교과서 내용만 알아도 이 중고등학교에 나와 있는 교과서 사회 교과서 내용만 봐도 알아도 이 국민들이 이렇게 개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정치인들을 뽑지 않을 텐데 우리 국민들이 이 사회학적인 어떤 바탕이 너무 없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 애들을 내가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애들이 사회 공부를 싫어했어. 내가 언제나 학원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애들이 그 학원을 싫어해. 사회 과목을 싫어했어. 그래서 이게 왜 싫어하니? 그럼 무조건 외우라 그래서 싫다고. 드립다 외우라고 그래가지고 싫었다.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이렇게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얄팍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세상을 살아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뭐 이렇게 박사나 공부를 뭐 몇 개 박사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일수록 대화가 어려워.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단순하게 전달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에서 말 잘하는 교수들이 인기 있지만 그 말 잘하는 것과 연구를 잘하는 것도 다르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나의 재능은 하나를 알면 하나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 같아. 나의 재능은 아는 만큼 정확히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100을 알아도 한 개도 전달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하나를 알면 하나 1.5배 전달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내가 아는 것보다 그 말을 하면서 이게 내가 볼 땐 이거 재주가 아닐까 싶어요. 말을 하면서 내가 아는 것이 나도 체계화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는 진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다. 그 이제 영어로 탤런트라는 말이 재능이란 뜻이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말이 성경에서 달란트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어떤 그 능력의 값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 저의 달란트는 그 하나를 알면 하나를 정확히 설명하려는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더해지면서 1.5배의 효과를 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래서 어디서나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사회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이제 그러는 거야. 한참 듣다가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니까 그 근현대사 가르치면 애들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아 씨발 수업이 들려. 그럼 얘네들은 아주 그 오랜 시간 동안을 이제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그러더라고. 완전히 내놓은 반 아이들이었는데 씨발 수업이 들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오랜 기간 동안 학원에 다니면서 그 공부를 했지만 수업을 제대로 알아들은 적이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 설명을 쭉 하니까 얘가 씨발 수업이 들려 라고 그래놓고 이제 지도 미안하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죄송하다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내가 이렇게 전달을 잘하는 재능을 주신 것 같아. 근데 이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새누리당 앉혀놓고 가르친다고 그것들이 말을 듣겠어? 생각해봐.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200명 앉혀놓고 설명을 한다고 그것들이 알아듣겠냐고. 말짱 헛고생이야. 시간이 없어. 차라리 내가 그 시간에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 우리가 그동안 소위 이제 세태에 밀려서 세상의 그 흐름에 밀려가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뭔가 옳지 않지만 그래도 억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바탕이 흔들려 버린 거야. 우리의 그 근본이 흔들려 버리고 정신이 흔들려 버리고 그러면서 웬 무당 같은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혼 얘기하고 누구라고 딱 집어 얘기 안 했어? 이 무당 같은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막 굿하고 혼 얘기하고 이러면서 나라의 기강을 흐트러뜨리고 있단 말이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정치를 하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직접 정치하는 것보다 이 방송하는 게 그 국회의원 300명 하는 일보다 난 큰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서 이런 일 한다고 세상이 변하냐? 난 변한다고 느껴. 정말 10년 전에 내가 아프리카에 처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요. 진짜 많이 변했어요. 예. 1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내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럴 때 미친년아 민주주의는 다 됐다. 이제는 경제다.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위보다 선거가 중요하다 그럴 때 이 미친년아, 응? 그 시위는 민주주의의 권리다. 막 이러면서 욕하고, 그 다음에 선거를 하더라도 그 후보를 전략적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또 민주당 빠순년이라고 욕먹고, 그러면서 이제 후보 단일화, 그 다음에 야권을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해가지고 또 욕먹고. 근데 그렇게 내가 욕을 먹으면서도 꾸준히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되어 있더라고. 나는 진짜 요즘에 우리 국민들을 보면 2012년하고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정말 4년 전에 자신의 생각이 지금 많이 바뀌었다. 4년 전에 정말 통진당 그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통진당을 막 지지하고 그게 옳은 것처럼 갔잖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망치 부인의 그때 주장이 맞았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예. 지금 그러니까 2012년하고 본인이 지금 16년에 4년 만에 생각이 달라지신 분 손. 많이 달라졌다니까요. 내가 트위터를 보거나 페이스북을 보면 정말 달라진 것 같아. 그죠? 예. 나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요즘은 이제 가장 팟캐스트가 많기 때문에 어휴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으신 분이. 요즘은 팟캐스트들이 많아서 나를 팟캐스트 방송으로 분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시사 방송을 시작할 때 인터넷 방송 중에 시사 방송을 이렇게 얼굴 까고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더라 그게 라디오 21인가? 2002년에 만들어져가지고 2004년인가에 만들어져서 뭐 라디오 21이라고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팟캐스트였던 것 같아. 라디오로 이렇게 방송하고 그걸 녹음해서 파일로 돌리고 그랬던 사람들은 있었지만 나처럼 이렇게 얼굴 까고 그날의 시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2007년에 내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김태일 기자는 2008년에 나타났어. 예. 김태일 기자는 2008년에 그 커널 TV라는 걸로 커널 뉴스라는 걸로 나타났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시사 방송은 2007년 나 혼자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태일 기자가 나타난 건 2008년 봄이었고 그래서 김태일 기자하고 나하고 둘이서 얼굴을 까고 방송을 2008년 9년 하다가 팟캐스트라는 게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건 2010년에 그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게 2011년경이 돼서야 스마트폰이 대중화돼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 2010년에 한 몇백만 정도밖에 없어서 한 600만? 그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 일부만 그 컴퓨터, 그러니까 모바일 휴대폰으로 인터넷 접속을 했지. 그러다 2011년에 우리나라 뭐 LG나 삼성에서 스마트폰이 나왔고 그래서 그 스마트폰으로 진짜 인터넷 접속을 하게 된 건 11년부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11년경부터 그 팟캐스트가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낙곰수가 만들어진 게 11년 4월이에요. 여러분은 낙곰수가 굉장히 오래된 줄 알잖아. 근데 내가 7년, 8년, 9년, 10년 방송을 하고 11년 4월 달에 낙곰수라는 게 첫 방송을 했어. 그리고 나서 그 12년 대선 때까지 11년 4월부터 딱 2년 하고 낙곰수는 이제 문을 닫은 거죠. 그리고 나서 12년도에 많은 팟캐스트들이 생겨서 지금 이제 많은 팟캐스트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사실 그 팟캐스트 방송은 내가 주가 아니었어. 나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생방송으로 늘 소통하면서 하는 것들이 우리 방송의 특징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김태일 기자가 맨 처음에 커널 뉴스로 왔다가 나중에 그 이름을 또 한번 바꿨는데, 커널 뉴스 다음에 무슨 TV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팩트 TV로 이름을 두세 번 바꿨어요. 예.
싱크TV, 응, 커널 뉴스에서 싱크TV로 갔다가 그 지금의 팩트TV가 됐죠. 예,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김태일 기자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게,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넷 개인 방송이 그 나처럼 이렇게 컴퓨터 하나에다가 웹캠 달고 마이크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인터넷 방송인데, 그 김태일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 방송을 되게 전문적인 그 시스템으로 키운 사람이죠. 그래갖고 그 싱크TV에서 직원들을 두고 하다가 싱크TV로 가고, 싱크TV에서도 이렇게 직원들 더 늘려갖고 팩트TV로 가고, 그러면서 점점점 규모를 키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팩트TV가 지난 세월호 때 굉장히 큰 일을 했죠. 인터넷 생중계를 하면서 그 현장의 상황을 그대로 전해주는, 예, 그대로 전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팩트TV의 위상, 그 역할, 그 역사적인 역할이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고발뉴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뭐라 그러나, 그렇게 인터넷 생중계가 없었잖아. 근데 그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하고 그 팩트TV의 생방송, 생중계 시스템하고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 팽목항에서 현지 생중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손석희 사장이 직접 내려가서 방송하고 이러면서 세월호 문제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깨우게 되는 큰 계기가 됐죠. 하여튼 이 인터넷 방송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발전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팩트TV에서 아나운서 하던 사람이 뭐 이렇게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망치 부인도 이 아프리카 방송을 해서 정치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많고, 또 하나는 망치 부인이 방송을 해서 남편의 어떤 선거에 도움을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내가 그 인터넷 활동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지역 선거에는 인터넷이 도움이 안 돼요. 예. 지역 선거에는 인터넷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동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새누리당 지지율이 야당 지지율보다 월등히 높은 동네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그 생활 형편이, 사람들이 도봉구 그럼 되게 가난한 줄 알아. 근데 도봉구에는 임대주택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임대주택이 제일 적던가 뭐 그래요. 그리고 민영 아파트, 그것도 이렇게 30평대 이상의 민영 아파트가 많아가지고요. 이 동네가 그 여당 지지세가 센 곳이야. 그런 곳에서 우리 신랑이 5번이나 당선이 됐던 건 그 내가 방송하는 걸 몰랐기 때문이지,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 시의원 선거할 때, 그때 이제 망치분이 유명해진 다음이었잖아, 14년에는. 그 14년에 이제 그 세월호 때문에 내가 유명해지니까, 그 다음에 선거할 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시의원 후보가 내 방송 그 유튜브에 안경 낀 화원님이 편집해서 올린 거를, 그거를 지역민들한테 뭐 막말하는 시의원 부인 이렇게 해서 돌렸어. 그래가지고 막 몇십만 명이 본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신랑의 선거에는 이 방송이 도움이 안 돼. 그리고 내가 이걸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거나 그럴 수도 없어. 왜? 내가 과거에 한 방송의 내용들이 워낙 발언의 수위가 세요. 김용민 막말 저리 가라야. 김용민 봤잖아. 김용민이 그 국회의원 나왔을 때 옛날에 인터넷 방송하면서 했던 막말들 가지고 시비 걸어서 국회의원 결국 낙선했잖아요. 그런 거지. 내가 그동안에 했던 막말들, 내가 진짜 뭐 이빨을 뽑아 짤짤하고 손가락 분질로 윤노를 하고 그랬던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순간, 이게 상대방에게 나중에 너무 큰 좋은 무기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저는 이게 망치 부인으로 오래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시대가 끝나면,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시대가 끝나면 나는 이제 장작 부인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솔직히 이제 그때는 난 박근혜 시대까지 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12년에. 이명박 박근혜 시대가 지나면 내가 장작 부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정말 장작불 피우면서 인생 상담이나 하고 이렇게 살 꿈을 꿨었는데, 잡혀 들어가는 바람에 공문서에 이름을 남겼고, 이 망치 부인이란 이름은 잊혀지고 싶다라는 나의 소망이 좌절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영원히 망치 부인으로 남겠다. 그러면 이 망치 부인은 어떤 사람이냐? 언더그라운드 시사 방송인. 그래서 이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 영화를 잘 보다 보면 몇 년 전에는 그 힐러리가 어떤 미국 그 알파걸들의 롤 모델이었어. 그러니까 알파걸이 뭐냐면 그 여자이면서 여성이면서 남성보다 뛰어난 그런 성향을 가진 그 전문적인 여성들을 알파걸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알파걸들이 그 어떤 역할 모델, 그러니까 이상형이 힐러리였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인턴이란 영화를 보니까 거기 뭐가 나와? 그 인턴이란 영화에 나오는 앤 해서웨이가 담당했던 역할의 이상형은 그 저기 누구야?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가 저 주인공에게 롤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프라 윈프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 중심의 미국의 토크쇼가 다 남자 중심이었어. 미국의 토크쇼가 굉장히 야한 농담을 잘 던지는 남자 중심의 토크쇼였는데 그 미국의 그 토크쇼 생태계에서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성장했고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인이 된 거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의 영향력이 미국에 현존하는 언론인들 영향력을 거의 능가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 우리 그 손석희에서 나왔던가? 그 저기 뭐야 뉴스타파에 나왔던가? 그 저기 옛날에 CBS 언론인 그 메카시즘하고 맞섰던 언론인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사실 그런 그 영향력 있는 언론인들이 미국에 별로 많지 않은데 오프라 윈프리가 거의 이제 미국에서는 대중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방송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오프라 윈프리는 그 뭐라 그러나 언론인이라기보다는 방송인이겠죠. 예. 하여튼 그래서 내 꿈은 그 인터넷 방송의 오프라 윈프리,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되겠다. 그래서 이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그 어려운 환경을 딛고 그 어둠 속에서 성장한 그런 성공한 여성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면 한국의 망치 부인은 그 한 개인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언더그라운드 시사 언론인으로 나의 이 역할을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아무리 꼬셔도 근데 나는 나한테 자꾸만 국회로 나가라는 사람들 보면 수상해. 난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안 보여. 여러분들은 정말로 뭐 망치 부인이 정치하면 시원할 것 같아서 그래요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의 의도가 별로 순수하게 느껴지질 않아. 왜냐하면요. 그 모든 사람이 정치를 할 수는 없어. 모든 사람이 정치인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되지만 모두가 정치할 수는 없어요. 그럼 누가 정치해야 되느냐? 머슴 기질이 있는 사람이 정치하는 거야. 누가 부르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시키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치를 해야 돼. 그러나 나나 손석희 선생 같은 사람은 그 비판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같은 사람은 현상을 보면서 그 현상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들의 어떤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그런 쪽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것보다 언론인으로서 존재하는 게 대한민국 대중정치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난 믿어요. 그게 나의 확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 출마를 하시죠. 국회로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모욕이에요. 우리 망치 부인 방송에 대한 난 모욕이라고 생각해. 손석희랑 동급은 아니다. 손석희 선생님이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손석희 선생님 JTBC로 갈 때 많은 그 좌파 지식인들이 비판했잖아요. 기억나죠? 손석희를 뭐 배신자라는 둥, 실망했다는 둥.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나는 결과를 보고 얘기하겠다. 지켜보자. 제대로 하면 뭐 동의하는 거고 잘못하면 나는 그때 가서 비판하겠다. 근데 나는 손석희라는 인간을 믿는다. 그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나는 손석희 선생을 지금 비판하고 싶지 않다. 근데 분명히 방송에서 얘기했어. 그리고 나서 손석희 선생은 정말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현재 대한민국의 그 뭐라 그러나
대중 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인이죠. 손석희 선생님은 공중파에서 소위 오픈된 그걸 뭐라 그래? 언더그라운드의 반대말. 이 오픈된 공간에서 난 최고의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나는 소위 언더그라운드에서는 나는 내가 1인자라고 난 솔직히 자부해요. 여러분은 인정하지 못할지 몰라도 나는 이렇게 오픈된 그 손석희 선생님은 오픈된 공간의 1인자라면 나는 이 언더그라운드의 그 뭐라 그러나 1인자라고 난 스스로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뭐 여러 명이 같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 명이 같이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10년 동안 혼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는 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뭐 손석희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너 나가 찾아서 강퇴시켜 주세요. 저런 애는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쟤는 데리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 자리만 차지하고 지금 2,000명 꽉 찼는데 아까 가면서 손석희하고 동급은 누구였지? 예, 그 매니저님 찾아가지고 강퇴시켜 주세요. 예, 오늘 주제가 뭐임? 우리 수다 떠는데 주제가 어딨어? 동네 아줌마들 모여갖고 수다 떨면서 무슨 주제 정하고, 오늘은, 108동 아줌마의 바람기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뭐 이렇게 주제 정하고 얘기해? 하다 보면 하는 거지? 슈퍼에서 물건 빼돌리는 것 같다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주제가 어딨어, 수다방에. 이게 흘러가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래요. 자, 하여튼,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자, 일단, 여러분도 굉장히 지난 한 주간, 사실 굉장히 놀라셨잖아요? 지난 주말에 6일이었죠? 6일에 김정은이가 쏘아 올리고, 지네 말로 로켓, JTBC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미사일이라고 표현했던, 이제 일종의 올라가는, 그 로켓을 발사한 것 때문에 지난 한 주간이 전쟁 같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실 무엇보다 이 전쟁 같았던 건 실제로 어떤 물리적 충돌에 대한 두려움보다 경제적인 어떤 충격, 그게 더 컸던 것 같아. 그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72조? 예, 시가총액이 72조가 날아갔다는 거 아니야. 김정은이 로켓 쏜 걸 가지고 미사일이라고 박박 우기면서 뭐 북핵 시비를 걸고 그러면서 개성공단 폐쇄 그로 인해서 73조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증시에서 날아간 게 73조 목요일 하루에 날아간 게 45조였고요. 금요일 날은 이게 서킷 브레이커라는 소위 주식시장을 비상으로 닫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간신히 73조 정도만 빠졌던 거야. 이 73조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국가부채가 100조인데,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국가부채가 100조라는 거야. 아니야. 그죠? 3년에 늘어난 게 100조지? 1년이 아니라. 이 국가부채가 이명박의 5년 동안 지은 빚보다 박근혜 3년 동안 지은 빚이 더 크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역대 정권 최대 빚을 지금 박근혜 혼자 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국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의 잘못된 이 외교 정책이 지금 사실 국제관계가 위기예요. 내가 그랬잖아. 국제경제가 지금 위기다. 국제경제가 위기인 거는 오래됐어. 95년, 그러니까 2000년부터 위기였어요. 내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서 초청 강연해가지고 내가 6개 도시 순회할 때 그때 미국 시청자들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9.11 테러 이후 미국은 경제가 어려웠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2000년대 초반이잖아. 그러니까 그 2000년대 초반 이후 전 세계가 어려웠어요.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 뭐 잠깐 브릭스라고 띄우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이런 데를 막 띄우면서 그 투기 자본들이 먹튀를 막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에 90년,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에 IMF가 와갖고 먹튀를 하고, 그리고 곧 우리나라에서 2007년경에 이제
걔네 2005년, 6년 이때 싹 나가가지고 걔네가 어디로 갔냐? 브릭스로 간 거야. 그래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에 가갖고 막 그 해먹고 튄 거야. 걔네들이 튄 시점이 10년? 예, 2010년, 11년경에 쑥 빠져. 그러면서 결국 그 먹튀 자본들이 주식값을, 각 나라의 주식값을 거품으로 뻥 띄워놓고, 그 다음에 제일 비쌀 때 팔고 튀는 거야. 그런 짓을 하는 게 누구야? 다보스 포럼이야. 전 세계의 소위 중산 국가들, 소위 옛날로 치면 중산지층이라고 할 만한 국가들을 그 먹튀를 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한.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위 IMF 이후에, 그러니까 그 2005년 이후, 2007년 이후죠. 노무현 대통령 물러나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8년 동안 개죽 쓰고 있잖아. 그 다음에 브릭스도 지금 그 브릭스에서 2011년경에 빠진 다음에 이 브라질, 러시아, 그 다음에 뭐 인도, 중국 다 경제 위기가 온 거야. 결국 그들의 경제 위기가,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자꾸 우크라이나 사태 일으키고 이런 원인, 그 브라질에서 그 치안이 안 좋아가지고 그 브라질 월드컵에 문제 생겼던, 브라질 월드컵에 막 위험에 빠졌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어떤 배경이냐? 경제적 배경이야. 그 다음에 인도의 그 성폭행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 그리고 나서 중국. 어떻게 보면 4개 나라 중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중에서 그나마 국가를 가장 잘 통제한 게 중국이야. 국가 경제의 그 혼란을 그나마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냐? 마스터 한다 그러나? 이게 관리할 수 있는, 지금은 뭐 관리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나마 가장 덜 충격을, 그러니까 덜 혼란스럽게 한 게 중국이었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같은 경우는 심해요, 지금. 거의 뭐 나라가 끝장이 나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인도도 통제가 안 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다 알다시피 러시아 마피아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치안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행 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세계의 먹튀 자본들, 금융 글로벌 자본들이 좀 성장할 만한 나라들을 딱 들어가갖고 막 소문을 내. 그래갖고 막 주식값을 올려. 그래갖고 제일 비쌌을 때 딱 팔고 튀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바람에 모든 나라가 거품. 우리나라도 그랬어. 우리나라도 브릭스 뛸 때 같이 떠가지고, 그래서 11년에 우리나라에서 외국 자본, 주요 자본들이 쫙 나가면서 삼성전자의 적정 주식값은 38만 원이다 이러고 튀었다니까. 그때 143만 원 하던 삼성전자 적정 가격은 38만 원이다? 그래서 튀어버린 거야. 그래놓고 걔네들이 애플에 투자하죠. 예, 걔네들이 애플에다 투자를 했고, 그래서 애플이 주가 총액으로 구글을 누르고 1등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구글이 다시 올라가는, 구글이 더 올라가는 뭐 그런 중인데, 사실 애플의 주가 총액을 삼성이 따라가지를 못해. 주식 한 주당 가격은 애플이 싸지만, 주가 총액은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비교가 안 돼. 예. 그런 상태인 거죠. 좌우지간 세계 경제는 위기예요. 근데 2008년에도 세계 경제가 위기였어요. 근데 2008년에 세계 경제 위기는 어디서 왔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 때문에 왔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언제 왔냐? 2007년이야. 2007년에 이제 미국에서 소위 이제 어떤 문제가 터졌냐 하면, 미국은 집 한 채를 갖고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준 거야. 집 한 채 가격이 1억이면 4억까지 대출해 준 거야. 미국이, 그러니까 400%까지 대출해줬다 그러더라고. 400%인가? 하여튼 400% 이상이야. 1억짜리 집을 4억까지 대출해주면서, 그때 미국의 그 사상이 뭐였냐면, 소비가 미덕이다. 그런 말 들어봤죠?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커. 근데 땅덩이가 큰데 다 개발이 안 됐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국 그러면 굉장히 선진국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선진국이 아니야. 강대국이지만 선진국이 아니야. 자원과 군사력이 많아서 강대국이긴 해. 그러니까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은 선진국이 아니라 강대국이라고 봐야 돼. 그들은 셋 다 군사력이 막강하고 자원이 많고, 그래서 강대국이야. 그러나 이 선진국이라고는 말 못해요. 뭐냐? 제도나 시스템이 리더십이 변동이 돼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 그게 선진국이야. 근데 그 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 러시아의 푸틴이라든가 중국의 공산당이라든가, 미국은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쟁? 이 정치적으로 되게 그 패권 정치가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
강력한 일종의 독재가 지배하고 있는, 사실 미국의 권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무기 사업자들에게 있잖아요. 예, 오바마를 보면 알잖아. 오바마가 총기 규제하겠다라는 공약 때문에 재정 절벽이라는 데 내몰리고, 그래서 미국이 2번이나 공무원 월급을 못 주는 국가 부도 사태 직전까지 갔어. 오바마 임기 초기에. 그래서 무기 사업자들한테 두 손 들고 총기 규제를 포기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의 권력은 이 무기 사업자들이야. 뭐 한국의 권력이 언론이라면, 한국의 권력이 친일파 출신의 언론인들이라면 미국의 권력은 무기 사업자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 국제적인 그런 특징이 있고, 2008년에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1억짜리 집을 4억까지 대출을 막 해주면서 소비를 부추겼는데, 그 소비를 부추기던 그 정책에 한계가 온 거야. 왜? 2008, 7년경부터 대량 실업이 일어나요. 미국도 대량 실업이 일어나고, 그리고 소비가 정지돼 버리는 거야. 더 이상 대출을 못 하니까 소비를 못 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네들이 이제 집을 담보로 해서 4억을 빌렸잖아. 근데 빌린 집을 빚을 안 갚고 그냥 포기하는 거야. 은행한테 너 가져. 그래갖고 미국에 그냥 집이 쏟아져 나온 거야. 집주인들이 전부 다 집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 집 고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본 게 2010년인가 11년에 봤어. 근데 그게 더 오래된 얘기야. 그러니까 한 몇 년 전 미국 프로를 보여주는 프로였는데, 집을 고쳐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집 고쳐주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였냐면, 소위 이제 은행 대출을 갚질 못해서 그 주인공이 그 집 고쳐주는 그 게이 남자 둘한테 부탁을 해갖고, 그 미국의 게이 남자 둘이 그 집을 고치는 거야. 고쳐서 파는 걸로 포세일 이렇게 붙여주는, 그게 미국의 유행 프로그램이었더라고. 그러니까는 집을 고쳐서 팔게끔 잘 팔리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미국에 유행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무슨 그 케이블에서 돌리다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미국의 이제 집들을 그렇게 막 내놓은 거야. 미국의 집들을 빚을 더 이상 못 갚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으면서 이제 그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한마디로 리만 브라더스라는 그 금융 평가회사였나 그 금융 지주회사였나, 얘네들이 그러니까는 대출에 보증을 쓰는 일이었던 것 같더라고. 대출에 보증을 섰던 일종의 그런 그러니까 금융업계 보험 같은 일을 했었던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그 회사가 작살이 나. 그러면서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파산 상품 보증, 그러면서 그 리만 브라더스가 작살이 나면서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오리 바람에 휩싸이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전 세계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 리만 브라더스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리만 브라더스에서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니까 금융자본들이 돈을 다 뺀 거야. 돈을 다 빼갖고 그때 브릭스에 투자를 해. 다 투자를 해. 근데 그때 리만 브라더스에서 전부 다 빠질 때 웬 미친놈이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지 않는다, 리만 브라더스가 우리에게 돈을 벌어줄 거다 이러면서 투자한 미친 X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야? 이명박. 다들 리만 브라더스의 투자를 중단하고 거기서 돈을 빼는데 그때 투자한 게 이명박이었어. 그래가지고 리만 브라더스를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부도 그 발표하기 한 달 전까지 정부를 막 협박해갖고, 공기업을 협박해서 리만 브라더스에다가 투자하라고 개지랄하고 그랬었다니까. 그러다가 미국, 그래도 우리나라의 금융업계에는 외국에서 공부했던 전문가들이 있어. 우리나라 금융업계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융의 중심이 우리나라 거 같잖아. 아니거든. 국민은행도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에요? 외국계 은행이지. 지금 우리나라의 뭐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다 외국계 자본이야. 우리나라 은행 자체가 다 외국계 주식들을 갖고 있고, 얘네들이 뭐라 그러나 아마 우리나라 건 농협밖에 없을걸? 예. 농협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국계인데, 그 외국계 금융회사들에서 소위 이 지점장이나 CEO를 아무나 시키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알만한 애들은 외국에서 공부도 좀 하고 세계 돌아가는 걸 아는 그런 애들이 이제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저기로 넘어간 거 아니야? 저기 일본계로?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 저기가 있나? 하여튼 우체국, 그 다음에 뭐 농협, 그렇지. 우체국하고 농협은 확실하겠네. 예, 우체국하고 농협은 우리나라 건데, 그 나머지 전국 단위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여튼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전국 단위 은행 중에 대부분이 외국 자본이야. 대부분이 외국 자본이고, 그래서 소위 하여튼 금융업계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명박이 막 그 리만 브로더스를 사라고 그럴 때 늦춘 거야. 각 부처별로 공기업별로 정보들을 싹 입수해갖고 이제 늦췄어. 그래갖고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리만 브로더스 사태가 터진 거야.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피해를 더 키우진 않은 거지만 그때 우리가 외환 위기였던 거예요. 리만 브로더스 사태 때 2008년에 외환 위기야.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 외환 위기를 피해를 최소화했던 거지. 근데 그 외환 위기 때 이명박이 어떻게 했느냐? 기억나요? 통화스와프라 그래갖고 그때 강만수가 일본하고 미국하고 통화스와프라는 걸 맺어. 그래가지고 일본의 엔화, 그 다음에 미국의 달러화를 뭐 어떤 정해진 환율로 뭐 나중에도 바꿀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게 통화스와프라는 거야. 근데 그 통화스와프를 했다라면서 막 이명박이가 강만수 끌어안고 막 뽀뽀하려고 그러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막 그게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한 줄 알고 있었어, 우리 국민들이. 근데 그게 뭐냐? IMF는 국제은행에 빌리는 거고 통화스와프는 그냥 두 개의 나라에 빌리는 거야. 내가 볼 때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 된 그 뿌리가 나는 그 통화스와프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명박 때 미국하고 일본한테 통화스와프를 따로 개별적으로 맺어가지고,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명박은 자기 시대에 외환위기가 없었다고 뻥을 까고 넘어간 건데, 나중에 이명박 정부 끝난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되니까 그때 다 이명박 2008년이 외환위기였다라고 인정을 한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이명박 때 이 통화스와프를 맺었던 그걸 막 2012년인가 막 연장을 했어. 그 연장하는 문제 가지고 박근혜가 동의해줬던가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좌우지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볼 땐 이미 그 이명박 때 우리나라의 국가 자산이 미국과 일본의 단범 잡힌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못 냈잖아. 박근혜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는 소리를 전혀 못한 게 나는 그 통화스와프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 물론 경제하고 정치가 같냐라고 무식하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실제로 지금 정치권을 지배하는 게 누구야? 경제계야.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가의 경영권을, 국가의 정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자본. 이거를 국가 독점 자본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게 옛날에 이미 80년대에 사회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글로벌 자본이 전 세계의 정치권을 뒤흔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되지 못했고 사실 옛날에는요 2002년 이전에는 그렇게 외신을 쉽게 볼 수가 없었어요. 기억나죠? 2002년 이전에는 외국 사람이 와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외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뭐 외국 그 특파원들 이런 정보들도 방송사에서 다 통제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처럼 우리 국민들이 뭐 CNN이니 뭐 NYT니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외국에 돌아가는 사정도 모르고 그랬지. 근데 지금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해서 전 세계 언론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경험해 보니까 뭐가 느껴져? 바로 자본의 힘이 느껴지는 거야. 이 다보스 포럼을 만드는 그 글로벌 자본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는, 세계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다보스 포럼과 관계되어 있는 이 글로벌 자본들이 어디에다 투자해? 무기회사, 그 다음에 백신회사. 그러니까 무기회사나 제약회사에다 투자를 한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까지 보니까 그 일종의 흐름이 있잖아. 지금 지카 바이러스 엄청 뉴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바이러스 또 하나 떴어. 또 아프리카 어디에? 아프리카 또 어디에? 릴 바이러스가 무슨 또 다른 바이러스가 뜬 거야. 그래갖고 지금 곳곳마다 어떤 바이러스의 공포를 팔아. 그래갖고 막 치사율이 30에서 50%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하나 떴어. 그러니까 지카 바이러스가 안 먹히니까. 그러니까 지카 바이러스는 뭐냐? 임신한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되면 소두증 아이를 낳는다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임신하지 않은 여자들에게는 공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계속 뉴스에 뭐가 나와? 지카 바이러스, 소두증 바이러스. 남자의 정액이 2달 동안 살아있다. 그거 봤죠? 지카 바이러스에 계속 뉴스 이번에 일주일 내내 나온 뉴스가 뭐냐? 지카 바이러스라는 소두증의 원인이 된 바이러스가 남자의 정액 속에서 2달간 살아있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이 정액이라는 게 그 남자 몸속에 2달 동안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다 배출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잘 모르는 거야. 남자는 그 정액을 2달 동안 그 고안에 품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정액 속에 2달 동안 유지가 됐다. 이 말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남자는 2달 동안 2달이 지나도 정액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일 거야, 아마. 지네들 설명은 그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남자는 그럼 결국 정액으로 생산되는, 그러니까 정액 생산에 계속 그 지카 바이러스가 살아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2달 뒤에도 발견됐다. 그 얘기를 왜 강조하느냐 하면, 남자들의 공포로도 같이 만들려는 거죠. 왜?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안 팔리는 거야. 이게 에볼라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그 공포를 팔아가지고 이 백신을 팔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바이러스 뉴스의 특징은 못 사는 나라에서 발견돼. 특히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에서 바이러스가 일단 발견된다. 그러면서 막 국제 의료기관들이 의사들을 파견한다. 그리고 치사율이 높다란 뉴스가 한 몇 달 나온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꼭 그 치료약이 발견돼. 그리고 나서 모든 나라가 치료약을 막 구매한다. 그러면 뉴스가 싹 사라져. 이제까지 계속 그랬어. 뭐 신종플루 때 또는 뭐 조류독감 때 매번 전 세계가 난리다 했죠. 그래갖고 막 국제 지도 막 보여주면서 남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가운데 서가지고 국제 지도를 보여주면서 각 국가별 사망자 수 막 이런 걸 막 보여준단 말이야. 그럼 막 꼭 다 죽을 것 같고 우리가 다 맞아야 될 것 같고. 근데 내가 뭐라 했어? 그 바이러스라는 게 중환자들의 숫자에 비하면 그 사망자 수가 미약했던 거야. 근데 그걸 마치 굉장히 심각한 그 신종 전염병이고 이게 걸리면 다 죽는 것 마냥 공포를 팔아갖고 이 바이러스를 백신을 판단 말이야. 백신 팔고 치료약 팔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내가 지난주인가 2월 첫째 주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신종플루 우리나라 중고생들이 설사하고 토하는 고열 기억나죠? 중고생들이 초중고생들 사이에 토하고 설사하는 고열 감기를 앓았어. 근육통이 수반되는. 근데 그게 신종플루래. A형 독감. 그 A형 독감이 신종플루래. 그런데 그 불과 몇 년 전에 신종플루 유행할 때 곧 사람 다 죽을 것 마냥 치사율이 몇 %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해놓고 지금 A형 독감이 그 어마어마하게 초중고에 돌았다는 거야. 애들 싹 전염돼가지고요. 개고생했다는 거야. 뉴스에 하나도 안 나왔어. 그래갖고 애들이 타미플루 먹고 나은 거야. 타미플루 먹고 나왔다는 거야. 이런 개놈 새끼들 봤나? 결국은 뭐냐? 바이러스 뉴스의 특징. 이거는 바이러스 공포를 팔고 뭐를 팔아? 치료약이나 백신을 파는 거야. 그런데 진짜 치료약이나 백신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타미플루는 효과가 있대요. 근데 그게 뭐 어마어마한 항생제라며. 초강력 항생제래 타미플루가. 좌우지간.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뭐가 뛰어? 제약회사의 주식이 뛰어. 제약회사의 주식이 폭등하는 거야. 바이러스 얘기가 나와.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고 나면 그 치료약을 발견한 제약회사의 주가가 폭등을 해. 그러면 그 주식을 갖고 있었던 애들은 떼돈을 버는 거야. 우리나라도 하나 있어. 한독약품. 한독약품이 물론 이건 특허를 파는 거지만 제약회사의 주식이 결국 누가 글로벌 자본이 손대고 있는 주식이라는 거야. 글로벌 자본이 관리하는 주식이 내가 볼 땐 3개야. 반드시 관리하는 자본 3개. 한미약품? 한독이 아니라 한미? 글로벌 자본들이 관리하는 주식이 3가지인데 반드시 3가지를 다 관리하는 것 같다. 첫째가 뭐야? 무기회사 자본. 무기회사 주가. 무기회사의 주식을 글로벌 자본들이 갖고 있어. 2번째가 제약회사 주식이야. 3번째가 뭐야? 언론사 주식. 요 3가지를 글로벌 자본이 갖고 있는 것 같다. 제약회사, 무기회사, 언론사. 그래서 이 언론사가 뭐라는 거야? 뻥을 터는 거야. 이빨 터는 거야. 이 바이러스 걸리면 치사율 30-40%래. 그러면서 내가 오늘 봤나 어제 봤나 그 무슨 YTN인가 연합뉴스 TV인가 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류의 뉴스 보도 프로그램에서 뉴스 돌리다가 보니까 나오더라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어. 치사율이 30에서 50%야. 160명이 감염이 됐고 80명이 죽었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숫자잖아. 근데 그게 1년인가야. 그러니까 그 나라에도 중환자가 있을 거라고. 이런 바이러스들은요. 중환자가 감염되면 죽어. 치사율 100%도 나올 수 있어. 그럼 결국 그 나라에서 죽는 중환자 숫자에 비하면 160에 80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도 그걸 갖다가 치사율 50%. 우리 그 메르스 때 그랬잖아. 치사율 50%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공포를 팔고 그러면서 막 그 메르스에 대해서 뭐 치료약이 있냐 없냐 치료약이 없다를 공포를 팔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좌우지간 그 메르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있다고 막 그랬더니 외국에 있는 애가 그러는 거야. 자기네들은 그냥 인플루엔자라고 부른대. 그 메르스라는 거를 중동이나 유럽에서는 그냥 인플루엔자라고 부른다는 거야. 인플루엔자가 뭐야? 감기 바이러스. 우리는 그걸 막 메르스 그래갖고 막 대단히 막 뭔가 무서운 질병으로 얘기를 했는데 외국에서는 그냥 인플루엔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일종의 독감 바이러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공포를 팔아서 돈이 되는 거야. 어떤 돈? 제약회사 주식이 올라가는 거야. 실제로 약을 파는 건 중요하지 않아. 실제로 약을 파는 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 제약회사의 주식을 팔아먹는 애들이야. 걔네들이 떼돈을 번다는 거죠.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번에 우리 그 사드 문제예요. 사드라는 게 우리 정부 그리고 이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뉴스Y, 채널A, TV조선, MBN, 그 다음에 YTN, 연합뉴스 TV 모두 똑같이 얘기하기를 사드를 곧 배치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불러요? 북한에서 쏜 거는 미사일이다 라고 불러. JTBC, 손석희 뉴스만 로켓이라고 불렀어. 나머진 전부 미사일이라고 부르고 JTBC만 로켓이라고 불렀어.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계속 그 바이러스 공포를 계속 보도해. 하루 종일. 자, 그런데 정말로 미사일이면 왜 아무도 격출 안 했을까? 아무도 격출 안 했어. 미사일이 아니니까. 미사일이면 격출해야 될 거 아니야. 미사일은 무기 아니에요? 근데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격출을 안 한 거야. 그러면서 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한번 쐈다. 그걸로 지금 사드를 배치한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 이 사드 회사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이라는 그 회사에 2012년 주식이 얼마였을까요? 2012년 주식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봐봐. 그게 약 92불이었대. 이게 이제 미국의 시청자가 보내준 제보인데 로키드 마틴의 2012년 주가가 92불이었다는 거야.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선 다음에 사드 배치 얘기가 실실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얼마래요? 한번 찾아봐봐. 그게
2012년에 92불이었다가 지금은 얼마일까요? 이게 그 시청자가 보내준 이거는 이제 미국 시청자가 얘기한 거야. 200불이 넘는다는 거야. 200불이 넘는다는 거야. 예. 1만 뭐 이런 건 아니고 2012년에 92불이었던 그 회사 주식이 한국에서 사드 배치한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나면서 지금 물론 2013년부터 오르기 시작했대.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200 몇 불이라는 거야. 200 몇십 불. 결국은 뭐야? 이 사드 배치 실제로 사드라는 게 미사일 전문가가 뭐라 그랬어? 사드가 무용지물이다라고 얘기했어. MIT 명예교수가 사드는 이거 실제로 무용지물이다. ICBM? 고고도 미사일을 무용지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드가 모든 걸 다 해결할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사드가 실전에서 성공한 예가 있느냐? 없다는 거야. 아직 실전에 쓴 적이 없다는 거야. 막말로 진짜 북한에서 쏜 게 미사일이었고 그러면 현재 그럼 사드가 없냐? 있다며. 국회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사드가 이미 있다며. 미국에서 하와이에도 설치해놨고 교토에도 설치해놨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북한에서 쏜 게 미사일이면 사드가 쫓아가서 쏘았으면 될 거 아니야. 왜 안 쐈냐고. 미사일이 아니니까 못 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미사일도 아닌데 왜 미사일이라고 그랬을까? 그 다음에 이 사드를 꼭 배치해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사드가 전자파가 있고 그 배치하는데 어마어마한 땅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고 이러는 과정이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린다는데 마치 2주 안에 그 배치가 될 것처럼 왜 미국도 한국도 정부 당국에서 발표하냐고. 이유가 뭐야? 왜 미국 한미 당국이 금방 배치될 것처럼 발표했냐고. 로키드 마틴 주식 때문이지. 실제로 사드 배치를 하려면 지금 대구 사람들도 거절하는 거 아니야. 대구 시민들도 안 된다는 건데 누가 그거를 허락하겠어?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 찍겠다는 대구 시민들도 거절하는 사드를 어디에 설치를 하냐고. 그 땅을 언제 매입해갖고 언제 주민들 보상해주고 그거를 설치해. 근데 마치 2주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배치될 것처럼 계속 뉴스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주식값 때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로키드 마틴 주식값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우리나라에서 사드 배치한다는 얘기 나오면 그 로키드 마틴 주식값이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로키드 마틴 그 무기회사 대표가 와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 발표하고 이런 짓 했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지금 이 전쟁 공포는 뭐냐 하면 결국 이것도 돈벌이야. 전쟁 공포를 팔아서 주식값을 올리려는 이 시벌놈들이 있다는 거야. 바이러스 공포를 팔아서 제약회사 주식값 올리고 전쟁 공포나 테러 위협을 팔아서 무기회사 주식값 올리고 그리고 그걸 주도하는 게 누구야? 언론이야. 미디어들. 각 나라의 메이저 언론들이 그걸 주도하는 거야. 그거 다 똑같이 얘기해. 아니 신종플루에 대해서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 나올 때 우리 다 죽을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어요? 에볼라 바이러스 작년이었냐? 재작년이었지. 우리 세월호 때.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공포를 빠뜨렸다면서 온 세계에서 난리가 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의사들이 유서 써놓고 가고 그랬잖아. 다 살아 돌아왔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 갔다 와갖고 에볼라 바이러스 퍼지고 그랬어? 그런 거 없어. 결국 에볼라 바이러스도요. 어떤 때 뉴스가 사라지냐면 치료약이 미국의 제약회사에서 발견됐다. 그 뉴스 나오고 사라졌어.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공포를 팔아서 그 회사의 주식을 팔아먹는 이게 뭐냐? 글로벌 자본에 이 글로벌 자본이 문제인 거야. 이거를 내가 웃기는 건 뭐냐면 내가 느낀 게 뭐냐? 전 세계 지식인들이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샌더스도 내가 이러니까 안철수 같은데 샌더스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고요.
예, 샌더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글로벌 자본의 문제, 글로벌 자본의 1%의 그 글로벌 자본 문제를 샌더스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했던 알랭드 보통을 비롯해서, 알랭드 보통, 그 다음에 누구니? 그 21세기 자본론 했던 피케티, 피케티라는 사람, 알랭드 보통, 그리고 이 미국의 샌더스, 그리고 이 프랑스의 그 일반 시민, 프랑스는 일반 시민들이 그 똑똑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우리나라 대학원 졸업한 사람보다 똑똑해. 프랑스의 일반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글로벌 자본의 문제다. 글로벌 자본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 뭘 팔아서? 공포를 팔아서 회사의 주식 장난을 치는 거야. 공포를 팔아서 주식값을 올리고 그걸로 먹튀하면서 전 세계를 떠돌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탐욕을 낳아서 결국 전 세계가, 자, 중국 경제의 문제점 뭐라 그랬어요? 중국 경제의 문제점 두 글자로 거품. 들어봤죠? 우리나라 주식의 문제점 뭐야? 거품. 모든 지금 이 선진국의 대부분 회사들의 문제가 뭐냐면 주식 거품이야. 주가의 거품. 주식에 거품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거품을 누가 만들었냐? 소위 언론과 기관이라고 얘기되는 이 기관이라는 게 이 증권회사 아니야. 증권회사와 언론, 얘네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단타 판매해갖고 주식을 매매해서 그 차익을 챙기려는 기관과 그 다음에 이 언론, 떼돈을 벌고 싶은 언론들이 둘이 결탁을 해서 뭐가 뜬다 이러면서 그 주식값을 올려. 그러면 이제 그 순진한 주식 투자자들이 그리 가서 그걸 사. 그러면 그거 그냥 내팽개쳐. 그건 깡통돼. 결국 그때 다 깡통에 팔면 또 싹 사들여. 그랬다가 또 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래가지고 그 주식값이 올라가면 또 이 순진한 주식 투자자들이 몰려. 그때 비싼 값에 팔고. 그래서 계속 주식에 거품이 낀 거야. 지금 전 세계가 그 주식 거품이 너무 심해진 거야. 중국이, 내가 깜짝 놀란 게 그 무슨 여행 프로에서 나왔든가 무슨 다큐 프로에 나왔든가 중국의 산골짜기까지 전부 다 모바일로 인터넷이 돼. 그럼 모바일 인터넷으로 뭘 하느냐? 막노동을 해갖고 뭐 10,000원을 벌었다. 그 돈을 주식 투자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플랜 B, 이렇게 도롱뇽 팔아갖고 플랜 B 팔잖아.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주식 투자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서민들이 플랜 B로 부자 될 가능성은 0.000000%야. 마이너스 1000%라고. 가난한 서민들이 돈 벌 가능성이 없어. 왜? 그 가난한 서민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뭐예요? 언론에, 경제신문, 우리나라 경제신문 왜 이렇게 많냐고. 경제신문이 왜 이렇게 많아졌겠어. 그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야. 하루 종일 경제신문을 봐. 그러면서 막 그래프 보면서, 그래프가 올라가면 사야 돼. 더 올라가겠지. 지금 사. 그래서 당신이 딱 사면 떨어지잖아. 그게 쇼라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건 일단 쇼야. 이거 먹튀 자본이 움직인다는 거야. 이 주식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건요, 먹튀 자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한다면 나는 반드시 떨어지는 주식을 살 거야. 근데 떨어지는 거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가능성을 보는 거지. 이 회사가 정말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기들만의 신기술을 갖고 있는가. 그 회사의 중요한 건 신기술이야. 자기네들만 특허를 갖고 있거나 어떤 독자적인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떤 외부적인 악재에 의해서 갑자기 주식값이 떨어졌다든가 그럴 때는 사는 게 좋아. 근데 이게 일단 가격이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한 주식은 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들, 특히 이 플랜 B라고 뛰어드는 이 주식 초짜들이 틀림없이 그런 실수를 할 거라고. 막 올라가는 걸 사고 내려갈 때, 완전 떨어지면 팔아. 근데 그거 걔네들이 만드는 거야. 기관과 언론이 주도하는 거야. 막 그래프를 올려. 막 이러면서 올라가. 그것도 꼭 이렇게 올라가면 티가 나니까 이 새끼들이 요렇게 올려. 지그재그로. 그러면서 막 이걸 또 막 설명을 해. 이렇게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블루칩이다. 막 이러면서 막 꼬시면 사. 그럼 뚝 떨어지잖아. 걔네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꼭 그 새끼들만 돈을 벌어. 절대 이 주식 초짜들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글로벌 자본이 언제부터 그런 짓을 했냐? 18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부터 그런 짓을 했어. 왜냐하면 이제 1900년대 초반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소위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잖아.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그리고 난 다음에 혼란기를 겪고 이게 누구니? 나폴레옹이 나타나. 그리고 이 미친놈 나폴레옹이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망하는 게 1800년대 초반이야. 1800년대 초반에 그 나폴레옹이 망하고, 그거 아시죠? 여기서 또 하나 보충 설명. 나폴레옹을 전 세계에서 영웅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나폴레옹 유럽에 여행을 가서 나폴레옹 보고 막 반가워했더니 이렇게 쳐다봐. 히틀러 그러면 미친놈.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그럼 미친놈이야. 프랑스에선 나폴레옹이 미친놈이고 독일에선 히틀러가 미친놈이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히틀러나 나폴레옹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 누구 때문이야? 박정희 때문이야. 이 미친 박정희가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놈들을 영웅으로 만든 거야. 영웅으로 그린 거야. 미국에서도 메가더도 마찬가지예요. 메가더도 미국에서는 정말 개놈 취급해. 우리나라에서만 굿당 지어놓고서는 메가더한테 제사 지내잖아. 이게 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만들어낸 개무식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게 나는 왜 통일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라면 우리 애들이 말이에요. 나중에 정말 통일이 되면 기차 타고 애들이 유럽 갔다 와야 돼. 기차 타고 대학교 수학여행으로 유럽을 갔다 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미친놈들한테 속아 살아왔는지를 알게 된다고. 근데 미국은 뭐 문화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마야 문명을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면 미국에서는 역사를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신문물 신기술 이런 쪽은 몰라도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그거는 우리가 유럽을 가보면 얼마나 우리나라의 독재자들이 우리 국민을 등신을 만들었는지, 얼마나 바보를 만들었는지. 이 바보를 만드는 게 누구 때부터 그랬느냐? 박정희 때부터 그랬냐? 아니야. 일제 때부터 그랬어. 일제 때부터 우리 국민들을요, 우민화 정책이라 그래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정책을 일본 식민정부에서 조선 총독부에서 주도한 거야. 굉장히 체계적으로 조선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교육을 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도 일제시대 때 소학교 다녔다 자부심을 가져요. 소학교의 목적이 우민화였어. 소학교라는 게 이제 일제 말에 모든 그 아이들을 강제로 학교에 보내게 해. 그게 소학교야. 그리고 이제 모든 군단위급의 의원이 들어서 병원 시설들이 들어서고 이래. 그래서 근대화됐다고 개뻥을 치잖아. 근데 소학교의 목적이 뭐였냐면 우민화 교육이야. 그래서 한국말 못 쓰게 하고 한국 역사, 한국 지리 이런 거 못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낮 동안에 애들을 데려다가 한국 신민의 서사를 외우게 하고, 그래서 일본의 외왕을 천황이라고 부르게 하는 교육, 그걸 시켰던 게 소학교였어. 우민화. 그러면 이 우민화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그게 로마의 콜로세움이 그 용도였다고. 로마의 콜로세움이 소위 옛날에 로마는 공화정이었어. 공화정이었던 로마가 제정으로 바뀌게 돼. 그러면 공화정은 귀족들이 다 같이 그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평민 대표들이 호민관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평민들의 입장도 대변하고, 그게 로마의 공화정이었어. 그런데 이걸 우린 또 이 시저를 되게 영웅으로 생각하는데 유럽은 시저를 꼭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특히 프랑스 사람들이 시저를 아주 개놈 취급을 하죠. 영국도 그렇고. 근데 좌우지간 이제 이 시저가 나타나가지고 제정을 만들어. 그러니까 황제의 정치를 만들어. 그 황제 정치를 만들면서 이 귀족이나 평민들이 막 불만을 갖는 거야. 씨발 왜 네가 혼자 다 하냐? 네가 뭔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황제가 어떡하냐? 전 로마 제국에서 걷어들인 세금으로 콜로세움에 매일매일 사람을 불러 모아. 그래가지고 막 근을 막 쳐주고, 그 다음에 귀족부터 평민까지 전체가 다 들어오게 하는 거대한 경기장을 짓고, 거기서 하루 종일 피바다를 보여주는 거야. 하루 종일 피바다를 보여주고, 거의 나체의 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빵과 포도주를 무한 공급했대. 빵과 포도주를 무한 공급한 거야.
그러면 뭔데? 정치는 신경 쓰지 않는 거야. 그리고 오로지 그 경기장 안에서 피 튀기는 것만 보고 권투장이나 왜 도박장에서 며칠 전 리얼스틸이라는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봤어. 그 리얼스틸에 보는 관객의 모습을 봐봐. 우리나라 권투 경기나 옛날에 권투 경기 할 때 그랬어.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져. 왜? 다 도박을 하거든. 다 도박을 해. 농구장이니 뭐니 요즘은 전부 다 스포츠 토토라는 이름으로 스포츠 모든 경기에 도박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 도박꾼들이 막 눈이 벌게 갖고 자기가 응원한 사람들이 이겨야 자기 돈을 버는 거야. 막 미친 듯이 막 하잖아. 그 시대로 그랬던 거지. 그 시대도.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이 우민화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우민화 정책으로 국민들을 이제 바보로 만드는 정책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거야. 역사적으로 이어져 오고 그러면서 이 가머니설로 국민들을 속이고 이러다가 이제 이 일제가 조선을 지배할 때 그 구체적인 우민화 정책 아주 정책적으로 그 고도의 그 우민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집권에서 2010년부터 19년까지는 디립다 두들겨 팼어. 그냥 조선 사람들은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그게 일베어야. 3일안이란 말이 일베 이게 DC 인사이드에서 유행했잖아. 3일안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조선 것들은 조센징은 3일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된다는 일본군 순사들이 했단 말이야. 일본군 순사들이 그 조센징은 여자와 조센징은 3일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 그걸 3일안이라고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그거 따라하면 나쁜 말이야. 그 부끄러운 말이니까 따라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 9년 동안, 10년 동안 조선 사람들 두들겨 팬 거야. 개처럼 때리면, 노예라고 생각했고, 노예나 동물처럼 때리면서 길들이게 한 거야.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 3.1운동. 아시아 최초의 민족 독립운동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중국도 인도도, 당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고, 중국에도 일본이 그 당시 원세계하고, 합작해갖고,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북쪽에 만들어 놓고 그런 상태였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막 이 해안지대는 외세에 막 침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국에서도 외세를 내쫓기 위한 민족운동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그때 1919년 이 일본의 유학생들이 그 28 독립선언이라는 걸 하면서 독립운동 선언을 해. 그러면서 그게 한국에 있는 이 유관순 열사가 교회에 다니는 처녀였어. 각 교회를 통해서 교회나 천도교. 이게 근데 교회만 한 건 아니고 교회, 그 다음에 절, 천도교 이런 다 같이 이런 종교 청년들이 움직이는데 그때 아무래도 이제 절은 청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매주 모여서 교육을 했거든. 그래서 한국에서 기독교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 사업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 3.1운동을 평화 시위로 전개하게 되죠. 그 3.1운동을 보고 놀래갖고 중국에서 2달 뒤에 5.4운동이 발생하는 거야. 중국의 민족 해방운동이죠. 예, 5.4운동. 그 다음에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 평화운동도 3.1운동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그게 3.1운동의 세계사적 의미예요. 그게 우리 국민이야. 10년 동안 두들겨 패면 정신이 꺾일 줄 알았더니 전 세계를 들었다 놓은 거야. 일본 애들이 얼마나 놀랬겠어. 아니 조센징 이것들은 진짜 평상시에는 그냥 내내 고개를 수그리고 있고 그냥 구박을 하고 두들겨 패도 가만히 참고 있길래 이것들은 진짜 만만한 두부인 줄 알았더니 이 새끼들이 1919년부터 1년 동안 그 3.1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만세운동, 3.1 만세운동이 1년을 가. 전 세계를 들었다 놓은 거야. 그래서 이 일본 놈들이 한 짓이 뭐냐면, 일제가 한 일이 뭐냐면,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를 허락을 해. 1910년에 모든 민족신문들을 다 없애버렸는데, 그 민족신문을 허락을 해요.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그래도 맨 처음에는 젊은 기자들이 막 일제와 맞서 싸운 독립군의 이야기들을 기사로 막 써. 독립운동의 기사들이 나왔어. 그러다 조선일보는 부도가 나요. 동아일보는 중간에 이제 부도는 안 났지만 내용이 바뀌고 조선일보는 부도가 나. 부도가 난 걸 지금의 조선일보 가문에서 사들이는 거야. 부도난 회사를. 그리고 난 다음에 친일의 기관지가 되는 거죠. 친일파 기관지. 예. 그러니까 하여튼 20년대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를 만들면서 그때부터 얘네들이 정책을 바꿔.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 폭력으로 다스렸는데 이제 너희들하고 대화하겠다. 내선일체 물론 마지막에 나왔지만 조선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해주겠다. 이러면서 한 짓이 뭐냐면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지금의 서울대학이죠. 서울대학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서 친일 지식인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동네에 소학교를 만들어갖고 애들이 똘똘하면 얘네들을 키워. 그래갖고 얘네들을 어디로? 일본으로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일본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자기네들에게 순종하는 친일파를 양성하는 거야. 그래서 1920년대부터 일본이 10년 동안, 15년 동안 공들인 게 뭐냐면 친일 지식인을 양성한 거야. 대대적으로. 그 친일 지식인들이 35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한 짓이 뭐냐면 38년부터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는 게 시작이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는 병참 기지화 정책이 38년부터 시작이 돼. 그때 일본군으로 가야 된다. 정신대 위안부로 가야 된다. 이거 선도했던 게 바로 그 친일 지식인들이야. 그 친일 지식인들을 키워서 걔네들을 내세워갖고, 실제로요, 38년부터 42년까지는 뭐 혹독한 자원수탈이었고, 42년부터 45년까지가 소위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선말, 조선글, 뭐 조선의 역사, 지리, 교육을 금지시킨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 국민 정신을 썩게 만드는데 그걸 누굴 시켰냐? 조선 사람을 시켜서. 조선인 지식인들을 내세워서 그걸 시킨 거야. 그래서 많은 문학가들이 친일파 친일 행적으로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진짜 친일파들은 누구였냐면, 그런 문학가들은 유명한 대중적인 인기가 있어서 악용된 거야. 진짜 악랄한 친일파들은 누구였냐? 경제인들이었어. 어떻게 된 거냐? 1910년에 나라를 뺏은 다음에 일본이 한 일이 뭐냐면, 모든 민족 기업, 민족 자본은 말살시켜. 싹 말려 죽여. 돈줄 끊어버리고 막 그 회사를 부도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민족 기업들을 싹 10년 동안 망하게 해. 그러면서 그 10년 동안은 기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으라고 그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허가제로 10년을 운영을 해서 민족 기업을 싹 죽이는 거야. 그 다음에 민족 기업이 다 죽고 재기가 불능하다. 그러니까 20년부터 신고제로 바꿔줘. 그럼 그때는 그러면서 그 신고제가 됐을 땐 이미 친일파들만, 그때 이제 이 일본에 아부하는 새끼들만 자본을 가지고 기업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무슨 지네가 민족기업이라고 얘기하는 씨발놈들 다 씨발놈들이야. 1920년부터 돈 벌었다? 그럼 씨발놈이라고 일단 욕하고 시작해도 돼. 왜? 1920년대 일제치하에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그건 씨발놈의 길을 걸었다는 얘기야. 씨발놈의 길을 걸으면서 그 대기업의 뿌리가 된 거예요. 예. 걔네들이 20년대부터 특히 그들이 돈을 언제 벌었냐? 30년대, 40년대 벌어. 뭘로? 군수산업에 투자해서. 군수 물자를 조달하는 그런 일들에 공장 돌려갖고 거기서 돈을 버는 거야. 그런 개 같은 놈들이 일본이 물러간 다음에 미국에 줄을 서. 그 개 같은 놈들이 미국에 해방된 다음에 미국에다 줄을 쓰는 거야. 조선일보, 동아일보부터 뭐라 그러나, 친일 기업가 새끼들이 그 미국에다가 줄을 쓰고, 미국은 그 당시 일제 때 일본에 앞잡이를 했던 조선 사람들이 있어. 일본 순사는 그냥 손에 피를 안 묻혀. 고문하고 이랬던 게 누구였냐면 조선 사람 앞잡이들이었던 거야. 일제 말에 조선 독립군을 고문했던 게 다 조선 사람 앞잡이들이었어. 그 조선 사람 앞잡이들이 해방이 되니까 이제 이 새끼들 죽여야 되는, 그러니까 가령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나치 독일에 그렇게 부역했던 나치 앞잡이들을 다 사형시켰어. 프랑스는 다 죽였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본 놈 앞잡이를 했던 놈들 다 죽여야 되는데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걔네들을 경찰로 인정해 준 거야. 미국이 일본 놈 앞잡이들에게 치안 행정권을 줘. 그래서 걔네들이 한국 경찰의 뿌리고 군인의 뿌리야. 그게 우리 역사가 이렇게 엉망이 된 그 시촌 누구 때문이야? 미국 때문이야. 미국이 왜? 그 당시에 조선이 어땠냐 하면요. 여러분 여운형 선생에 대해서, 우리는 여운형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디 양평에 가면 여운형 기념관이 있어. 거기 한번 가봐. 그럼 거기 그 여운형 기념관에는 여운형 선생을 중립이었다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 조선이 어땠냐면, 그 뭐라 그러나 이 민족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조선 전체에 그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 그래갖고 이 전국에 그 군 단위까지 지방 조직이 있었어요. 그 조직을 이끌었던 사람이 여운형 선생이야. 맞죠? 그래서 이 여운형 선생이 그 이 건국 동맹이라는 것을 이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은 대외적으로 그 뭐라 그러나 연합군에 소속돼서 일본 말을 아니까 일본 말을 아는 조선 사람들이 일본군을 취조하고 일본군 정보 암호 해독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했었다는 거야. 김구 선생의 독립군이 대한독립군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고, 연합군의 참가국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국내에서는 여운형 선생, 그 다음에 국외에서는 김구 선생,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누구였어? 왜 그 암살에 나오는 김원봉, 암살에 나오는 김원봉, 여운형, 김구, 이런 사람들이 이 조선 민중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딱 마음을 합치면, 이 세 명의 지도자가 힘을 합치면 이 조선이 독립정부를 꾸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어때요? 이러면 안 되겠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럼 미국이 뚫고 들어올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승만이라는 똘마니를 심는 거야. 그럼 이승만이는 누구냐?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져. 그런데 그때 이승만이 자기가 13도 대표라고 막 우겨가지고 걔를 초대 통령을 시켜줘. 상해 임시정부에서 19년에. 근데 이게 미국에다가 편지 보낸 게 발각이 되는 거야. 미국에다가 편지를 보내갖고 일본을 무찌르고 그 미국이 조선을 차지해달라고 막 이승만이 편지 썼던 게 발각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 임시정부가 완전 와해 위기까지 가요.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나타나가지고 22년인가 3년이야.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상황을 정리하면서 그 이승만을 탄핵을 해. 그래갖고 추방되는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이 추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추방이 돼가지고 어디도 갈 수가 없어. 저기 중국에 어딜 가나 소문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승만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미국의 하와이로 가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자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부 장관이다. 이게 뻥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뭐 이승만, 누구지? 그 조선왕조, 전주희 씨다. 마지막 황손이라는 둥. 뭐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근데 사실 이게 1910년대 그 이승만이 미국에 있는 어떤 지역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 이완용 비서라고. 1910년 미국의 어떤 지역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에 자기는 이완용 비서란 얘기가 나와. 그랬던 이승만이 지가 마치 그 3.1운동 이후에 지가 민족 지도자인 척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계속 이제 미국 사람들의 돈과 미국에 있는 조선 사람들한테 지금 조선 독립군이 얼마나 혹독한 상황인 줄 아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걷어. 그래서 90%는 지가 먹고 10%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보낸 거야. 상해 임정으로. 그러니까 상해에선 얼마 못 있고 그 뒤에 이제 막 여기저기 충칭 뭐 이런 데로 떠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독립군 자금도 90%는 지가 탕진을 해버리고 아주 그냥 호화사치를 부리면서 탕진을 해버리고 10%만 보내고 이런 짓거리 했던 게 이승만이야. 그랬던 이승만을 그 미국에서 내리꽂는 거야. 그래갖고 이 이승만이 처음에 인기가 없었어. 너무나 인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운형 선생님을 해화동에서 총 쏴 죽여. 여운형 선생이 그 전국적인 조직을 움직이고 있었고 그 전국적 지도자였잖아. 그래서 여운형 선생을 해화동에서 총 쏴 죽여. 그 다음에 김구 선생도 그 해화동에서, 해화동, 거기도 해화동이죠. 해화동에서 김구 선생님도 총 쏴 죽이고. 그러니까 김원봉은 북한으로 월북을 해버리고,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승만이가 자기의 독재체제를 구축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승만 독재체제는 사실은 미국이 뒤를 봐주는 아주 저질 독재 정권이었어. 그러면 미국이 정말 그랬나요? 그랬어요. 그럼 미국이 그렇게 뒤를 봐줬던 저질 독재 정권이 베트남,
그 다음에 이승만, 그리고 또 어디였더라? 그러니까 그 버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아시아의 군부 독재 정권은 전부 미국이 뒤를 봐준 거야.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랬고, 그래서 그 미국이 아시아에 있는 군부 독재들을 전부 다 뒤에서 키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버마 같은 경우도 그 버마도 지금 미얀마라고 이름을 왜 미친놈 바꿨지만 거기 민주주의자들은 그 버마라고 미얀마라고 안 부르고 아직도 버마라고 불러. 버마 민주화운동이라 그래. 거기도 그 군부 독재가 50년인가 간 거 아니야. 40몇 년을. 그러니까는 그 이승만 같은 독재 권력이 계속 간 거야. 그러다 베트남은 쫓겨나서 베트공이 차지해버린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승만이 그 뒤를 막 봐주고 있었는데, 미국이 돌봐주고 있었는데, 어떻게 무너지게 돼? 4.19 혁명으로. 그것도 역사적 최초였다니까. 우리 민족이 미국이 뒤를 돌봐주는 독재 권력을 시민혁명으로 처음으로 무너뜨린 나라야. 그래서 우리나라 4.19 혁명을 1960년에 그걸 보고 놀래갖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렇게 미국이 뒤를 봐주는 군부 독재자들이 다 있었거든. 그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이 뒤를 봐주는 독재자들에 대한 민족 해방 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걸 뭐라 하더라? 해방 신학 운동. 가톨릭 신부들이 주도하는 그래서 반독재 운동들이 벌어지게 된 게 우리나라 4.19 혁명 보고 벌어진 일이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야. 어마어마했지. 그런데 박정희가 들어섰고 박정희 18년, 전두환 8년. 그러면 박정희나 전두환을 미국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독재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 미국이 뒤를 봐준 거야. 그리고 그때 박정희가 집권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조선일보, 동아일보였어요. 무슨 얘기냐? 윤보선이 집권을 했어. 근데 윤보선이 집권해 윤보선은 누구야? 민주주의자였어. 그래서 이게 소위 그 당시에 1960년 그 제2공화국이 어떤 행동을 가졌니, 어떤 태도였냐면 토론에서 답을 찾자는 거였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급진 진보 세력은 친일파를 척결해야 된다. 반민특위를 부활해야 된다. 그래서 반민족 문제 조사 특위를 다시 만들고, 그래서 친일파들을 지금이라도 척결해야 된다라는 강한 주장을 했고, 그때 이제 보수적 민주주의자들은 그 집권 여당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나라가 양분된다. 정치적 이념의 투쟁이 되니, 과거사 진상규명에 집중하기보다 새로운 나라의 비전을 찾자. 이러면서 이제 IBRD에다가 한반도 개발 계획을 짜달라고 의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반민특위 문제로 막 논쟁이 벌어지면 이걸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교묘하게 쓰는 거야. 언제까지 이 정치적 혼란, 지겹다, 지겨워. 이따위로 글을 쓴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내각, 윤보선 대통령, 식물 대통령, 이러면서 계속 정치적 혼란을 부추긴 거야. 정치적 혼란이 있는 것처럼 계속 욕을 한 거야. 지금 종편이 한 짓을 그때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국민들이 막 불안해 하는 거야. 국민들이 막 불안하게 만들었어. 그래 놓고 박정희가 딱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이 쿠데타 정권에 대해서 이 박정희가 국내의 정치적인 혼란을 정리하고 정돈시키고 민간에게 권력을 이양할 거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빨아준 거야. 그래서 박정희가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고 3년인가 4년 동안 비상정국을 운영하다가 지가 민간 대통령으로 출마하면서 난리가 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65년도에 굴욕적인 한일 외교를 하고, 그럴 때도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협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동아일보 기자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문제를 느껴. 그러다가 1970년대에 도저히 박정희의 군부 독재를 참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동아일보 기자들이, 조선 동아에 이제 생각 있는 기자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동아투위가 만들어지는 걸 거야. 그래서 박정희의 군부 독재 시절에 막 똥꼬를 빨아주라는 사주의 입장과 달리 기자 정신을 가지고 있던 기자들이 막 기사를 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에 전두환 정권 들어서면서 전두환이 철저히 보도 지침이라는 걸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의식 있는 기자들을 다 죽이는 거죠. 이 의식 있는 기자들이 기사를 못 쓰게 완전히 막 내쫓고 감옥에 보내고 막 이런 거야. 그러면 막 엄청 구속시키고, 그리고 나서 보도 지침이라는 걸 내려서 글자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정부에서 사전 검열하는 거, 안기부에서. 그런 시대에 그 해직 기자들이 모여서 나중에 88년도에 한겨레 신문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박정희 전두환의 군부 독재를 비판하다가 해직되고 그 사람들이 막 감옥 가고 이랬던 기자들이 모여서 이제 한겨레 신문을 만들게 되는, 그게 이제 우리의 역사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한겨레 신문 대주주가 누구야? 한겨레 신문 대주주가 정치권이야.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2012년인가? 그때 정몽준이가 한겨레 신문의 대주주였어. 지금은 누가 대주주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한겨레 신문의 주식을 그 재벌이 갖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조차도 재벌 비판이 줄어들고 있는 거야. 한겨레 신문조차도 재벌 비판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일종의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거지. 비판도, 그래서 망치 부인이 한겨레 신문도 100%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한겨레 경향 끊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고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 경향이 살아있어서 종이신문으로서 매일매일 이 신문이 살아있다라는 건 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 이걸 살려두는 게, 부족하지만 살려두는 게 우리의 무기를 완전히 잃는 것보다 낫다. 자, 예를 들어 미디어 오늘이라든가, 미디어 오늘도 주간지로 종이가 나오긴 나오는데 배포망이 많지 않아. 자,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미디어 오늘,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망치부이 좋아하는 인터넷 신문들이야. 어느 날 정부에서 인터넷을 통제해버리면, 대대적인 바이러스가 퍼졌다 이러면서 인터넷이 중단돼 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때 윤정기 돌린 종이신문이 호해라도 발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인터넷 중심으로, 인터넷 언론만으로는 안 되고 종이신문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겨레나 경향 같은 종이신문이 살아있어야 되고, 오마이뉴스, 그 다음에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그 다음에 미디어 오늘, 이런 이 언론 매체들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죠. 예. 그 중에 미디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자가는 언론 노조에서 만든 거야. 미디어 오늘의 시초가 뭐였냐면, 각 언론사의 노조 소속 기자들이 만든 게 미디어 오늘이야. 그러니까는 미디어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언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디어 오늘이 가끔 요즘에 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그 미디어 오늘도 이상한 흐름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아직은 감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좌우지간, 근데 모든 이런 언론들, 가령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기사들 중에 수상한 기사가 있어. 소위 시민 기자라는 이름으로 쓰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기사들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프레시안 같은 경우에는 소위 옛날 동교동계 쪽 사람들이랑 좀 친했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프레시안이. 그리고 뷰스앤뉴스는 이명박 때 이제 쭉 컸지. 그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이명박 때 좀 커 나가기 시작했고, 그나마 요즘은 뷰스앤뉴스가 이렇게 제일 좀 관점이 괜찮은 것 같아. 뷰스앤뉴스 기사들이 참 재밌게 잘 써지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그리고 근데 이제 뷰스앤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문재인 대표 쪽? 예, 문재인 대표 쪽 입장이 많이 나와. 뷰스앤뉴스 같은 경우. 그리고 미디어 오늘은 소위 통진당 출신들의 입장이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각 언론사마다 이게 좀 특징들이 있어요. 예, 특징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미디어 오늘의 기사가 좀 이상한 게 있다.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언론사마다 특징이 있고, 그럼 나는 이 언론사들이 중계방이 또 하나 생겼어? 이런, 몰랐네. 예.
이 언론사들, 그러면 이제 언론사들 중에 완벽한 언론이 있냐? 나는 완벽한 언론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 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어딨어.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의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가 부딪혀서 드러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모든 언론이 완벽하진 않다고 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보는 거야. 예. 우리는 여러 가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 각각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가장 심각했던 논란이 뭐야? 국정교과서 얘기였잖아. 국정교과서. 지금 박근혜가 밀실에서 꼴통들 모아놓고 만드는 게 그게 국정교과서잖아요. 그 국정교과서 집필진의 수준이 누구야? 상업교사. 상고의 상업을 10년 가르친 교사가 역사를 사학과 대학원 다녔다고 그런 사람